14장 올리버의 병원은 가벼운 것이 아닌데다 여러 증상이 겹쳐 있었다. 부러진 팔 때문에 통증이 심했고 부상에 대한 조치가 늦어진 것 말고도 차갑고 습한 공기에 노출된 탓에 생긴 열과 어환이 여러 주 동안 계속되어 그의 모습은 아주 딱해 보였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이따금씩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상냥한 두 숙녀분의 선량함을 너무나 깊이 느끼고 있고 다시 힘이 돌아와 기력을 회복하면 감사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고 눈물 어린 말을 했다. 불쌍한 것. 어느 날 올리버가 창백한 입술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을 하려고 사력을 다해 애쓰는 것을 보고 로즈가 말했다. 네가 원한다면 앞으로 우리를 도와줄 기회가 많이 있을 거야. 우린 시골로 내려갈 텐데 고모님이 너도 함께 데려가실 거야. 조용한 장소, 맑은 공기, 그리고 즐겁고 아름다운 봄날 속에서 너는 며칠 내로 회복될 거야. 넌 우리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거야. 네가 그 수고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 수고라고요? 올리버가 외쳤다. 아, 다정한 아가씨. 제가 그저 당신을 위해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아가씨의 꽃에 물을 주고 새들을 돌보며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아가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도 괜찮아요. 그럴 필요까진 없어. 로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냐하면 넌 우리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거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려고 네가 지금 약속한 것의 반만큼만 수고를 해도 우리는 매우 행복할 거야. 행복이라고요, 아가씨? 올리버가 소리쳤다.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정말 친절하시군요. 내가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젊은 숙녀가 대답했다. 친애하는 고모님이 네가 얘기한 그런 참혹한 불행에서 사람을 구출해 내셨다고 생각하니 말할 수 없이 기쁘구나. 하지만 그분의 선함과 연민을 받은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와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그건 네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훨씬 더 기쁜 일이란다. 내 말을 알아듣겠니? 그녀가 올리버의 사려 깊은 얼굴을 지켜보면서 물었다. 네, 아씨, 네. 올리버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좀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구한테? 젊은 숙녀가 질문했다. 얼마 전까지 절 그렇게도 잘 돌봐주신 그 친절한 신사분과 다정한 유모 할머니한테 말이에요. 올리버가 대꾸했다. 만약 그분들이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신다면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예요. 나도 그럴 거라고 믿어. 올리버의 은인이 응답했다. 의사 선생님은 네가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낫기만 하면 너를 데리고 그분들을 뵈러 간다는 약속을 벌써 하셨단다. 그러셨나요, 아씨? 즐거움으로 얼굴이 밝아진 올리버가 소리쳤다. 그분들의 친절한 얼굴을 다시 본다면 너무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올리버는 여정의 노고를 감내할 만큼 기력을 회복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그와 의사 로스번 씨는 메일리 부인의 작은 마차로 출발했다. 올리버는 브라운로 씨가 사는 거리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그들은 곧장 그곳으로 말을 몰고 갈 수 있었다. 마차가 그곳으로 돌아 들어갔을 때 올리버는 가슴이 얼마나 격렬하게 뛰었든지 거의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 자, 얘야, 어떤 집이지? 로스번 씨가 물었다. 저기예요. 올리버가 열심히 창밖을 가리키면서 대답했다. 저 흰 집이요. 아, 빨리요. 제발 빨리 가요. 너무나 떨려서 죽을 것만 같아요. 자. 선한 의사가
그의 어깨를 톡톡 두드려주면서 말했다. 곧 그분들을 만나게 될 거다. 네가 무사하고 건강한 걸 보면 아주 기뻐하시겠지. 아, 그러시길 바랍니다. 올리버가 소리쳤다. 제게 너무 잘해주신 분들이지요. 아주 잘해주셨어요. 마차가 굴러나아갔다. 그러다 멈췄다. 아니었다. 그 집이 아니고 다음 집이었다. 몇 걸음 더 나아가서 마차가 다시금 멈췄다. 올리버는 기대로 가득 찬 행복의 눈물을 흘리면서 창문을 올려다 보았다. 그런데 이런 흰 집은 비어 있었고 창문에는 임대함이라는 방만 붙어 있었다. 옆집 문을 두드려봐. 로스번 씨가 올리버의 팔을 잡으면서 소리쳤다. 혹시 이 옆집에 살던 브라운로 씨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오? 하녀는 잘 모르겠다며 가서 물어보겠다고 했다. 그녀는 곧 돌아오더니 브라운로 씨는 재산을 다 팔고 6주 전에 서인도 제도로 가버렸다고 말했다. 올리버는 두 손을 맞잡은 채로 힘이 빠져 뒤로 주저앉았다. 집 보는 아주머니도 같이 가셨나? 로스원 씨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한여가 대답했다. 노신사, 집 보는 아주머니, 그리고 브라운로 씨의 오랜 친구인 한 신사분, 이렇게 셋이 같이 가셨대요. 서점 주인은요, 선생님? 올리버가 말했다. 전 그쪽으로 가는 길을 아는데요. 그 사람을 보고 가지요. 네, 선생님. 꼭 뵙고 싶어요. 불쌍한 것. 하루 안에 이만큼 실망했으면 충분하다. 의사가 말했다. 우리 둘 다에게 충분해. 우리가 서점 주인을 찾아가면 그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을 게 확실해. 아니면 자기 집을 불태웠다든지 아니면 도망갔다든지. 곧장 집으로 가자. 흥분한 의사의 말에 따라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 쓰라린 실망은 행복의 와중에도 올리버에게 슬픔과 애통을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브라운로 씨와 베드윈 부인이 자기에게 해줄 말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결국에는 그들에게 자기에 대한 의심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희망과 어떻게 그가 강제로 끌려갔던가를 설명할 수 있다는 희망이 최근의 많은 시련 속에서 그에게 힘을 주고 버티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도 멀리 가버렸고 더구나 자기가 사기꾼이요 도둑놈이라는 믿음을 갖고 갔다는 생각은 그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힘겨운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은인들의 행동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 다시 보름이 지난 후에 제법 따뜻한 날씨가 시작되고 나무와 꽃들이 어린 잎사귀와 풍성한 꽃송이를 내밀자 그들은 처트시에 있는 집에서 몇 달 동안 떠나 있을 준비를 했다. 그렇게도 페이긴의 탐욕을 자극했던 그 접시들을 은행에 맡기고 자일스와 다른 하인 한 명은 그 집을 보기 위해 남기로 했다. 그들은 올리버를 데리고 그다지 멀지 않은 시골의 독채 별장으로 떠났다. 그들이 도착한 장소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다. 올리버는 지금까지 지저분한 군중 속에서 소란과 말다툼의 한가운데서 지냈기에 새 세상에 온 기분이었다. 장미와 인동 넝쿨이 담장에 매달려 있고 담쟁이 넝쿨이 나무 줄기를 휘감으며 기어 올라가고 정원의 꽃들은 달콤한 냄새로 공기를 향기롭게 했다. 바로 옆에는 아담한 교회 묘지가 있었다. 교회 묘지는 커다랗고 보기 흉한 비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푸른 때와 이끼로 덮인 소박하고 작은 봉분들이 가득했고 그 밑에는 마을의 노인들이 잠들어 누워 있었다. 올리버는 이곳에 자주 들러 자기 어머니가 누워 있을 처량한 무덤을 생각하며 남몰래 훌쩍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머리 위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땅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며 어머니를 위해서 슬프게 그러나 아픔 없이 울었다. 행복한 나날이었다. 낮에는 평화롭고 평온했으며 밤이 와도 두렵거나 걱정이 되지 않았다. 비참한 감옥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거나 비참한 인간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되었고 그저 즐겁고 행복한 생각들만 있을 뿐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작은 교회당 근처에 사는 백발의 노신사에게 가서 공부했다. 노신사는 친절하게 대해주고 공을 들여 열심히 가르쳤고 올리버는 그를 즐겁게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그리고 메일리 부인과 로즈와 산책을 하며 그들이 책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듣거나 아니면 그늘진 곳에서 그들 가까이에 앉아 젊은 숙녀가 책 읽는 것을 들었는데 너무 어두워져서 글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마냥 그렇게 있고 싶었다. 이렇게 석 달이 흘러갔다. 그 석 달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고 은혜 입은 사람들의 생애에서도 아주 온전한 행복이었을 것이니 올리버에게는 진정한 희열의 시간이었다. 한쪽에는 가장 순수하고 다정한 너그러움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가장 진실하고 영혼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었다. 그 짧은 기간이 지날 무렵 올리버 트위스트는 노마님과 그녀의 조카딸에 완전히 가정적으로 동화되었다. 또한 그가 어리고 민감한 마음으로 그들을 따르는 것에 응답해서 숙녀들도 지극히 당연하게 올리버에게 자부심과 애착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에게 때때로 엄습해오는 어떤 종류의 잠에 빠지면 몸은 속박되어 있지만 정신은 주위 사물에 대한 감각을 받아들이면서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다.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과 기력이 약화되는 느낌, 그리고 생각이나 동작을 전혀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수면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수면은 수면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 우리는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 의식하게 되는데 이럴 때 꿈을 꾸게 되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실의 말과 소리들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우리의 꿈과 연결된다. 현실과 상상은 매우 이상하게 뒤섞이고 드디어는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올리버는 자신이 자기의 작은 방에 있다는 것, 그의 책들이 자기 앞에 책상에 놓여 있다는 것, 그리고 밖에서는 넝쿨 사이로 달콤한 공기가 살그머니 움직이고 있다는 것까지도 아주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자고 있었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다. 공기가 무거워지고 갑갑한 느낌이 들었고 그는 공포로 몸이 달아올라 자기가 다시 유대인 노인의 집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서 흉측한 노인이 늘 자리 잡고 있던 한 구석에 앉아 그 옆에서 얼굴을 돌리고 앉아있는 또 다른 사내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조용하게 여보게. 그는 유대인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했다. 얘가 맞아. 확실해. 그만 가자고. 맞다고? 다른 사내가 대답하는 듯 했다. 그럼 내가 이놈을 잘못 봤을 수 있다고 생각했소? 한 무리 악마가 이 녀석과 똑같은 모습으로 둔갑하고 그 사이에 얘가 서 있다고 해도 이놈은 무언가 달라서 분간해 낼 수 있어. 만약에 50피트 아래에다 묻어놓고 그 무덤 위로 나를 데려가면 그놈이 그 아래 묻혀있다는 편말이 없어도 아마 난 찾아낼 수 있을 거요. 그렇고 말고. 사내가 어찌나 지독한 증오심을 갖고 말하던지 올리버는 공포감에 잠이 깨어서 벌떡 일어났다. 하느님 맙소사. 도대체 무엇이 그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그의 목소리와 움직일 힘을 빼앗아 버리는가. 저기, 창문에 아주 가까이에. 그가 놀라서 뒤로 물러서기 전에는 거의 몸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사내와 눈이 마주쳤다. 거기에는 바로 유대인이 서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의 옆에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양쪽 모두 때문인지
얼굴이 하얗게 변해서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는 바로 여관뜰에서 올리버에게 말을 건 사람이 있었다. 단 한순간 한 번 흘깃하고 번쩍 눈앞에 나타나더니 그들은 이내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았고 올리버도 그들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 표정은 마치 돌에 깊게 새겨져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앞에 두고 늘 보아왔던 것처럼 올리버의 기억에 강하게 각인되었다. 그는 한순간 놀라서 발을 떼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그러다 창문을 뛰어넘어 정원으로 달려가 큰 소리로 도움을 청했다. 올리버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집안 사람들이 달려갔을 때 올리버는 창백하고 흥분한 상태로 집 뒤편 초원 쪽을 가리키면서 겨우 유대인이요, 유대인이요 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자일스 씨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으나 메일리 부인의 아들인 해리 메일리는 지각이 좀 더 민첩했고 모친에게 올리버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장에 그 뜻을 알아들었다. 놈이 어느 쪽으로 갔니? 그가 구석에 있는 묵직한 막대기를 들면서 물었다. 저쪽이요. 올리버가 그들이 달아난 방향을 가리키면서 대답했다.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러면 도랑에 있겠군. 해리가 말했다. 따라와. 그리고 최대한 내 뒤에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담장을 훌쩍 뛰어넘은 뒤 다른 사람이 뒤를 바싹 쫓아가는 것이 지극히 어려울 정도로 쏜살같이 뛰어갔다. 그들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갔다. 선두가 올리버가 가리킨 들판 쪽으로 꺾어 들어가 도랑과 울타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할 때에야 나머지 일행은 간신히 선두를 따라잡았다. 그러나 수색은 소득이 없었다. 15장 로즈가 갑작스런 열병에 걸려 위험한 상태에 처한다. 그녀의 병환 소식에 저택의 주인인 메일리 여사의 아들 해리 메일리가 도시에서 돌아온다. 로즈가 회복되자 해리는 어머니 메일리 여사에게 로즈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나 어머니는 로즈가 사생아임을 환기시키며 결혼은 안 된다고 말한다. 어느 날 아침 로즈가 아침 식사를 하는 거실에 혼자 있을 때 해리 메일리가 들어와 좀 머뭇거리더니 잠깐 얘기를 해도 되겠냐며 허락을 구했다. 잠깐 몇 마디면 될 거요, 로즈. 젊은이가 자기의 의자를 그녀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말했다. 내가 하려는 말은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거요. 내 가슴에 가장 소중한 희망을 당신이 모르지는 않을 테니. 비록 당신이 내 입술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아직 듣지는 못했지만 말이요. 로즈는 그가 들어올 때부터 매우 창백했으나 그것은 최근에 앓은 병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다만 옆에 있는 화초에게 몸을 숙인 채 그가 말을 계속하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난 이미 여기를 떠났어야 했소. 해리가 말했다. 그렇지요, 정말로. 로즈가 대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서하세요. 전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난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렵고 고통스러운 걱정 때문에 이곳으로 오게 됐소. 젊은이가 말했다. 나의 모든 바람과 희망이 달려있는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이었소. 당신은 죽어가고 있었소. 이 세상과 하늘나라 사이에서 떨면서 말이오. 젊고 아름답고 선한 이들에게 병마가 엄습해오면 그들의 영혼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찬란한 영혼의 안식처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소. 또한 우리는 인간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개화하기 전에 그만 시들어버리는 일이 너무 흔하다는 것도 알고 있소. 이 말을 듣는 도중에 이 온화한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몸을 숙이고 있는 꽃으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그 봉우리를 밝게 빛내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것은 마치 밖으로 흘러넘친 그녀의 싱그럽고 젊은 마음이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과 동류임을 자연스럽게 주장하는 것 같았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로즈가 울먹이며 말했다. 난 다만 당신이 여기를 떠나 다시금 고상하고 고매한 것들을 추구하기를, 당신에게 값어치 있는 일들로 다시 돌아가길 바랄 뿐이에요. 당신의 마음을 얻으려고 분투하는 것보다 내가 값어치 있게 추구할 것은 없습니다. 가장 고상한 존재에게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젊은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로즈, 내 소중한 로즈. 만약에 한 남자가 진정으로 정직하고 열렬한 사랑을 느낀 적이 있다면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이 바로 그러하오. 내가 당신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도 좋다고 말해주오. 여러 해 동안 난 그대를 사랑해왔소. 내가 입신양명해서 자랑스럽게 집으로 돌아와 이것이 오직 당신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추구한 일이라고 말하기를 희망하면서 말이오. 그러나 아무런 명성도 얻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꿈도 실현하지 못한 지금, 난 그리도 오랫동안 당신의 것이었던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제안하는 것이오. 내 제안에 대한 당신의 답변에 내 모든 것을 걸고자 하오. 당신의 행동은 늘 친절하고 고결했지요. 로즈가 요동치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말했다. 제가 고마워할 줄 모르는 둔감한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테니 그런 마음으로 제 대답을 들어보세요. 내가 당신을 얻을 자격을 갖기 위해 노력해도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로즈? 저를 잊으려고 노력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친밀하고 오랜 동료로는 괜찮으나 사랑의 대상으로는 말이에요. 세상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자랑스럽게 사로잡을 수 있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원하신다면 제게 다른 사람에 대한 열정을 털어놓으세요. 제가 가장 충실하고 따뜻한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사이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로즈는 눈물을 흘렸다. 해리는 여전히 그녀의 다른 손을 잡고 있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로즈, 그렇게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오? 마침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을 아실 권리가 있으시니 말씀을 드리지요. 로즈가 응답했다. 당신은 무슨 말을 해도 제 결심을 바꿔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것은 제가 꼭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른 사람과 또 제 자신에 대한 의무예요. 자신에게? 그래요, 해리. 제 자신에 대한 의무란 것은 친지도 가진 것도 없고 이름에 오점이 있는 여자가 당신의 첫 번째 열정에 치사하게 굴복하고 달라붙어서 당신의 모든 희망과 계획에 장애가 되었다는 의심을 당신의 친구들에게 주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 가족에 대한 저의 의무는 당신이 그 너그럽고 따뜻한 품성 때문에 당신의 출세길에 스스로 커다란 장애물을 갖다 놓는 것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안 돼요. 해리가 말했다. 당신이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해줘요. 당신의 입술로 직접 들어봅시다. 당신 앞에 펼쳐져 있는 전망은 찬란한 것입니다. 로즈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공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대단한 재능과 유력한 인맥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영예가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맥이란 거만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니 저는 제게 생명을 주신 어머니를 경멸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고 또 어머니의 자리를 그렇게 잘 메워주신 그분의 아들에게 불명예나 실패를 가져다 주기 싫습니다. 잠시 동안 유지했던 단호함이 사라져버리자 젊은 아가씨는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리면서 말했다.
한마디로 제 이름에는 세상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에게 씌우는 오점이 붙어 있어요. 전 이것을 제 자신의 피 속에만 간직하고 그 누구에게도 옮겨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혼자 비난을 받는 것으로 족할 테니까요. 한마디만 더, 로즈, 사랑하는 로즈. 한마디만 더. 해리가 그녀 앞으로 바싹 다가서며 소리쳤다. 만약에 내가 신분이 미천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운명이었다면,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무기력한 처지였다면, 당신이 그때도 내게서 돌아서겠소? 혹시 내가 출세하여 부귀와 명예를 얻으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망설이는 것이 아니오? 만약에 당신의 운명이 달리 정해졌다면, 로즈가 대답했다. 만약에 당신이 저보다 그렇게 월등하지 않고 아주 조금만 더 나은 처지였다면, 만약 제가 어떤 평화롭고 한적하고 소박한 곳에서 당신에게 도움과 위안이 되고 야심적인 명망가들 사이에서 흠과 약점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시련을 겪지 않아도 되겠지요. 전 지금 여러모로 아주 행복해요. 하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해리, 그 이상 더 행복할 수 없겠다고 고백해야겠군요. 한 가지만 약속해 주오. 해리가 말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더. 그러니까 1년 안에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대와 얘기할 수 있도록 말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로즈가 응답했다. 단지 아픔만 하나 더 늘어날 뿐이겠지만 그때쯤엔 저도 잘 감당할 수 있을 테지요. 그녀는 다시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젊은 남자는 그녀를 가슴에 안고 그 아름다운 이마에 단단히 키스를 해둔 다음 서둘러 방에서 나갔다. 16장 범블씨는 쓸쓸한 벽난로를 울적하게 응시하며 구빈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범블씨는 코니 부인과 결혼했고 구빈원 원장이 되었다. 내일이면 2달이 되는구나. 범블씨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한평생이나 된 것 같아. 범블씨의 말은 이 8주라는 짧은 기간에 모든 행복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겠으나 그 한숨에는 매우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내 자신을 팔아먹은 거야. 범블씨가 상념에 잠겨서 말했다. 찻숟가락 6개, 각설탕 집게 1벌, 우유 단지 하나, 중고가구 몇 점과 현금 20파운드의 말이야. 아주 알맞은 가격에 넘겼어. 지독히 싸구려로. 싸구려라고? 범블씨의 귀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어떤 값이라도 당신한텐 비싸게 쳐준 거야. 정말 당신을 데려오는 값을 너무 비싸게 치렀어. 하늘에 계신 주님이 그걸 아실 거야. 하루 종일 그렇게 코나 골고 앉아 있을 거야? 범블 부인이 말했다. 나는 적당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여기 앉아 있을 거요, 부인. 범블씨가 대꾸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코를 곤 건 아니지만 나는 코를 골고 하품도 하고 재채기도 하고 웃고 울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할 거요. 내 특권이 그러하니만큼. 뭐? 당신의 특권이라고? 범블 부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경멸조로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렇게 말했소 부인. 범블씨가 말했다. 남자의 특권이란 명령하는 것이요. 그러면 여자의 특권은 뭐지 도대체? 하고 코니 씨의 미망인이 소리쳤다. 복종하는 것이요 부인. 범블씨가 호통을 쳤다. 불행한 당신의 죽은 남편이 그것을 가르쳐야 했소. 그랬다면 아마 지금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지.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가엾은 사람. 범블 부인은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이쪽 아니면 저쪽에서 지배권을 잡기 위한 결정적이고도 최종적인 일격이 도래하리라는 것을 한눈에 간파하고는 죽어 없어진 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의자에 주저앉아 범블씨에게 매정한 야수라고 커다랗게 비명을 지르며 발작적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눈물은 범블씨의 영혼으로 길을 찾아 들어갈 성질의 물건은 아니었다. 그의 마음은 방수였던 것이다. 세탁을 할 수 있는 비버 가죽 모자가 비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 좋아지는 것처럼 그의 신경은 눈물 소나기에 의해 더욱 단단해지고 튼튼해진 데다가 눈물이란 약함의 징표로서 그만큼 자신의 힘에 대해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셈이었으므로 그는 기분이 좋았고 우쭐했던 것이다. 그는 그 훌륭한 부인을 매우 흡족한 표정으로 바라보고서 마음껏 놀라고 부추기는 투로 말했다. 눈물은 허파를 열고 얼굴을 씻어주며 눈 운동을 시키고 마음을 부드럽게 가라앉힌다는 거야. 범블씨가 말했다. 그러니 실컷 울라고. 범블씨는 이렇게 익사를 늘어놓으며 벽에 박힌 못에서 모자를 집어들고 한쪽으로 삐딱하게 날렵히 썼다. 그는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놓고 온몸으로 상당한 여유와 장난기를 드러내 보이면서 문 쪽으로 어슬렁거리며 걸어갔다. 그런데 코니 부인을 역임한 바 있는 이 여자는 우는 것이 손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덜 귀찮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작전을 썼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범블씨가 곧이어 알아채게 되듯이 후자의 방법을 시도할 준비도 상당히 되어 있었다. 범블씨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첫 번째 증거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에 실려왔고 뒤이어 즉시 방의 반대쪽으로 그의 모자가 날아간 것이다. 그의 모자를 벗기는 예비 조치를 취한 이 숙달된 부인은 한 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단단히 쥐고 다른 손으로 소나기 같은 주먹질을 퍼부었다. 이렇게 한 후에 그녀는 약간의 변화를 주기 위해 그의 얼굴을 핥히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이렇게 그의 죄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만큼 충분한 벌을 내린 다음 그를 의자에 밀어버렸으니 다행히도 마침 그 의도에 맞게 의자가 거기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어디 감히 그 특권에 대해서 얘기할 테면 해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일어나! 범블 부인이 명령조로 말했다. 그리고 여기서 썩 꺼져. 내가 더 지독하게 혼내기 전에. 범블 씨는 그 지독한 것이 무엇일까 몹시 궁금히 여기면서 매우 비참한 얼굴로 일어났다. 그는 모자를 집어들고 문 쪽을 쳐다보았다. 가고 있는 거 맞아? 범블 부인이 물었다. 물론 갑니다, 여보. 간다고요. 범블 씨가 좀 더 빠른 동작으로 문 쪽으로 가면서 대꾸했다. 여보, 당신이 너무 격렬해서 난 정말... 이 순간에 범블 부인은 격투의 와중에 삐뚤어진 양탄자를 바로잡으려고 급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범블 씨는 황급히 방에서 뛰쳐나갔다. 그는 한 길로 걸어가서 다른 길로 되돌아 나오기를 반복했다. 이러한 동작은 처음에 비탄의 열기를 누그러뜨려 주었으나 뒤이어 감정이 급변하는 통에 그는 갈증이 났다. 여러 술집들을 그냥 지나치다가 마침내 샛길에 있는 어떤 술집 앞에 멈춰 섰는데 내려놓은 발 너머로 슬쩍 들여다보니 술집에는 손님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비가 심하게 내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를 결심하게 만들었다. 범블 씨는 발을 들여놓았고 마실 것을 주문하고는 발을 지나쳐서 길에서 들여다보았던 방으로 들어갔다. 거기에 앉아있던 사내는 키가 크고 거무스름했는데 커다란 망토를 입고 있었다. 그는 그곳 사람 같지는 않았고 옷에 묻은 때국과 수척한 얼굴로 보아 먼 거리를 여행해온 것 같았다. 그는 범블이 들어오자 슬쩍 곁눈질을 했으나 목례를 한 범블에게 고개를 끄덕거리지조차 않았다. 그들이 눈길을 몇 번 마주친 다음에 낯선 사내가 거칠고 굵은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전에 댁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소. 그가 말했다. 그때는 당신 옷차림이 달랐소. 난 그저 길거리에서 댁을 지나쳤지만 다시 보니 알아볼 것 같군요.
당신 여기서 한때 교구관이었지, 안 그래요? 그렇소. 범블씨가 약간 놀라며 말했다. 교구의 관리였소. 그렇군.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대꾸했다. 당신이 교구관이었을 때 본 것 같소. 지금은 뭐하시오? 구빈원 원장이요. 범블씨가 천천히 위험을 부리며 대꾸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낯선 사내가 취할지도 모르는 부적절한 친숙함을 견제했다. 구빈원 원장이라오 젊은이. 결혼도 했소? 낯선 사내가 질문했다. 그렇소. 범블씨가 불안한 듯 앉은 채로 움찔거리며 말했다. 내일이면 2달째요. 낯선 사내는 사람을 잘못 보지는 않았다는 듯이 미소를 짓고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종을 울렸다. 이 잔을 다시 채워주시오. 그가 범블씨의 빈잔을 주인에게 건네면서 말했다. 아주 독하고 뜨겁게 타주시오. 당신은 그런 걸 좋아할 거요.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가 잠시 후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술잔을 갖고 돌아왔는데 한 모금을 꿀꺽 마시고 난 범블씨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자,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낯선 사내가 방문과 창문을 닫은 후에 말했다. 난 오늘 이곳에 당신을 찾으러 왔소. 내가 당신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악마가 자기 친구들한테 이따금 던져주는 우연에 의해 당신이 내가 앉아있는 바로 이 방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오. 나는 이 저주받은 밤이 오기 전에 내가 묵으려고 했던 곳에 도착하고 싶소. 가는 길은 적막하고 날은 어두우니 이것들은 모두 내가 혼자일 때는 혐오하는 것들이요. 내 말을 듣고 있소? 듣고 있소. 범블씨는 술잔 속에 이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기라도 한 듯 술을 마시며 말했다. 그러나 내가 대개 말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글쎄, 현재로서는 좀 과장이겠지. 아주 쉽게 말하겠소. 낯선 사내가 말했다. 난 당신한테서 정보를 좀 얻고 싶소.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공짜로 달라는 것은 아니오. 이것부터 미리 공표해 놓겠소.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딸랑거리는 동전 소리가 밖에서 들리지 않게 하려는 듯이 금화 두 잎을 탁자 너머로 슬그머니 밀었다. 범블씨가 진짜 금화인지 신중하게 살펴본 후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조끼 주머니에 챙겨넣자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당신의 기억을 뒤로 돌이켜서 어디 보자. 작년 겨울로부터 한 12년 전으로 갑시다. 그건 아주 오래전인데 범블씨가 말했다. 좋소. 그렇게 했소. 장면은 구빈원이요. 좋아요. 그리고 때는 밤이고 알았소. 그리고 장소는 그게 어디가 됐건 하여튼 비참한 창녀들이 자기들한테는 허용되지 않는 생명과 건강을 세상에 내지르는 그 미친 구석이요. 깨깨구는 아기를 낳아 교구에 떠넘기고 자기들의 수치를 망할 것들 무덤에다 숨긴단 말이야. 분만실 말인가, 응? 범블씨는 낯선 사내가 흥분해서 하는 말을 잘 따라잡지 못하면서 말했다. 그렇소. 낯선 사내가 말했다. 한 사내아이가 거기서 태어났소. 하도 사내애가 많아서 범블씨가 의기소침해서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연병할 새끼, 악마놈들. 낯선 사내가 소리쳤다. 난 한 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순진하고 창백한 얼굴을 한 개자식인데 여기 관짜는 집에서 도제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런던으로 도망쳤더구들 하는 애 말이오. 아니, 당신 지금 올리버, 꼬마 트위스트를 말하는 거구먼. 범블씨가 말했다. 그 아이를 기억하고 말고 물론 그 녀석보다 더 고집센 꼬마 악당은 없었다고.
내가 듣고 싶은 건 그 애에 관해서가 아니오. 그 얘긴 충분히 들은 바 있어. 낯선 사내는 불쌍한 올리버의 사악함에 대해 일장연설을 시작하려는 범블씨를 막으면서 말했다. 한 여자에 관한 것이요. 그 애의 엄미를 간호했던 할망구 말이요. 지금 어디 있소? 어디 있냐고? 범블씨가 술기운으로 좀 익살스럽게 말했다. 난처한 질문이군. 어느 쪽으로 갔건 간에 거기는 삼파 일이 없을 테니 아무튼 실직 중일 거야. 무슨 말이요? 낯선 사내가 근엄하게 물었다. 할멈이 작년 겨울에 죽었다는 뜻이요. 범블씨가 대꾸했다. 사내는 이 말을 듣더니 시선을 범블씨에게 고정했다. 그 뒤 한동안 눈길을 돌리지 않고 바라보았지만 눈빛이 공허하고 멍한 게 무슨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안도해야 하는지 실망해야 하는지 모르는 표정이다가 마침내 전보다 편하게 숨을 쉬면서 눈길을 돌리며 별일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일어섰는데 술집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범블씨도 충분히 교활한 사람이었으니 그는 그의 배필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비밀을 돈을 받고 처분할 기회가 열렸음을 즉각 알아차렸다. 그는 당시 상황을 황망하게 머리에 떠올리면서 비밀스런 기색을 하고 낯선 사내에게 속삭였다. 한 여자가 노파가 죽기 바로 직전에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같이 있었는데 그가 알고 싶어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녀가 뭔가를 밝혀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자를 찾을 수 있겠소? 낯선 사내가 방심을 했다가 놀란 듯이 말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 정보에 의해서 새로이 되살아났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오직 나를 통해야 가능한 일이오. 범블씨가 대꾸했다. 언제? 낯선 사내가 성급하게 소리쳤다. 내일. 범블씨가 응답했다. 저녁 9시로 합시다. 낯선 사내가 종이 조각을 꺼내 초조함이 드러나는 글씨체로 강가 근방에 외진 곳의 주소를 적었다. 저녁 9시에 그 여자를 이리로 데리고 오시오. 비밀리에 행동하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겠지. 그러는 게 당신에게도 이득이 될 테니.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술값을 치른 후에 문 쪽으로 먼저 나갔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을 어떤 이름으로 찾아야 할지 범블씨가 주소를 가리키며 말했다. 멍크스. 사내는 이렇게 대꾸하고 황급하게 가버렸다. 갑갑하게 구름이 덮여 잔뜩 흐린 여름날 저녁이었다. 온종일 음침했던 구름이 짙고 굼뜬 수증기 더미로 퍼져나가 이미 큼직한 빗방울을 떨어뜨리며 사나운 폭풍우를 예견하는 것 같았다. 이때 범블씨 내외는 읍내의 중심가에서 벗어나 강가의 낮고 불결한 늪지대 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무너져가는 집들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 한 덩어리의 움막들 가운데 예전에는 공장 같은 것으로 사용되었을 것 같은 커다란 건물이 서 있었다. 그 건물이 한때는 주위의 인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황폐해진 지 오래였다. 생쥐, 구더기, 그리고 습기로 인해 건물의 기초가 되는 말뚝은 힘을 잃어 썩어가고 있었다. 건물의 상당 부분이 이미 물속에 가라앉았고 남은 부분은 어두운 물줄기 위로 비틀거리며 구부러져 있었다. 이 훌륭한 부부가 멈춰선 곳은 바로 이 황폐한 건물 앞이었다. 그때 멀리서 최초의 천둥 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지며 격렬하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범블씨 부부는 폭우가 쏟아지는 강가의 음습한 장소에서 멍크스를 만난다. 범블 부인은 정보를 주기 전에 흥정을 한다. 25파운드라고? 만약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돈을 내는 것이라면? 멍크스가 주춤거리며 외쳤다. 그러면 쉽게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간호부장이 대답했다. 나는 그저 여자일 뿐이고
이렇게 여기 혼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있으니까요. 혼자가 아니지 여보.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범블씨가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의견을 내놓았다. 내가 여기 있지 않소 여보. 범블씨의 이가 다닥다닥 떨렸다. 당신은 바보야. 범블 부인이 대답했다. 그러니 혈 안 눌리는 게 좋을걸? 더 낮은 목소리로 말할 수 없다면 여기 오기 전에 그 혀를 잘라버릴 걸 그랬지. 멍크스가 냉혹하게 말했다. 그래, 이자가 당신의 남편이라는 거요? 이자가 내 남편이라고? 간호부장이 질문을 따라하며 코웃음을 쳤다. 당신들이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소. 멍크스는 말을 할 때 자기 남편을 쏘아보는 부인의 성난 눈길에 주목하며 대꾸했다. 그럴수록 더 좋소. 두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들이 같은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만큼 덜 주저하게 되니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자, 이것 보시오. 그는 옆 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은 후 가방을 꺼내 금화 25파운드를 세어 여자에게 내밀었다. 자, 그가 말했다. 그것을 집어넣으시오. 이 저주받을 천둥이 지금 지붕 꼭대기에 부딪히려는 것 같으니 그것이 지나가면 당신 얘기를 들어봅시다. 범블씨 부인은 구빈원 할멈의 임종때 일을 들려준다. 아무 말도 더 안 하고? 억지로 소리를 낮추었기 때문에 더욱 사납게 들리는 목소리로 멍크스가 외쳤다. 거짓말이야. 누구랑 장난치자는 거야? 말을 더 했어. 내가 당신네 목숨을 찢어 발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무엇이었는지 알아내고야 말겠다. 단 한마디도 더 안 했어요. 여자는 범블씨와는 정반대로 어느 모로 보든지 이상한 이 사내의 격렬한 행동에 전혀 동요하지 않으면서 말했다. 그런데 할멈이 반쯤 움켜진 손으로 내 가운을 힘껏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간신히 손을 떼어내려다 그 손에 더러운 종이 조각 하나가 쥐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안에는... 멍크스가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끼어들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자가 대답했다. 전당포 보관증이었어요. 뭘 맡긴 표였소? 멍크스가 물었다. 내 생각으론 할멈은 돈이 좀 될까 하고 한동안 그 장신구를 보관했다가 전당포에 잡힌 거예요. 돈을 저축하고 긁어모아 해마다 전당포 이자를 물면서 물건이 넘어가는 것을 막은 거죠. 혹시나 거기서 뭔가가 생기면 다시 찾으려 한 거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말했듯이 그녀는 온통 달아 누더기가 된 종이 조각을 손에 쥐고 죽었던 거예요. 이틀 뒤면 만기였는데 나도 언젠가는 그 물건에서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당물을 찾아왔어요. 그게 지금 어디 있어? 멍크스가 재빨리 물었다. 여기 있어요. 여자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을 치워버리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프랑스제 시계나 들어갈 정도로 작은 염소 가죽 가방을 급히 탁자에 내던졌다. 멍크스는 와락 달라붙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로켓이 들어있었고 그 안에 2개의 머리타래와 검소한 금제 결혼 반지가 들어있었다. 반지 안에는 아그네스라고 새겨져 있어요. 여자가 말했다. 성은 빈칸으로 남겨뒀고 그 다음엔 날짜가 있는데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 전의 날짜였어요. 내가 아는 건 그 정도예요. 이게 다요. 멍크스가 작은 꾸러미의 내용물을 샅샅이 그리고 열심히 살펴본 다음에 말했다. 그래요. 여자가 대답했다.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요? 나한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나요? 절대 아니요. 멍크스가 대꾸했다. 그건 나한테도 마찬가지요. 여기를 보시오. 하지만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오지 마시오. 당신들 목숨이 잡초만큼의 값어치라도 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탁자를 옆으로 밀치고 마루 판자에서 쇠고리를 잡아당겨 큼직한 바닥문을 들어올렸는데 그것은 범블씨의 발치 바로 앞이어서 이 신사는 기겁하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내려다보시오. 멍크스가 그 아래로 등불을 내리면서 말했다. 나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맘만 먹었다면 당신들이 마룻바닥 위에 앉아 있을 때 아주 조용히 밑으로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었소. 그게 내 계략이었다면 말이오. 내려다 보라는 말에 간호부장은 그 가장자리로 다가갔고 심지어 범블씨도 호기심에 이끌려서 똑같이 행동하는 모험을 했다. 밑에서는 폭우로 수량이 늘어난 혼탁한 물살이 쏜살같이 흘러가고 있었고 퍼렇게 이끼 낀 진흙더미에 걸려 소용돌이 치는 물소리 때문에 그 밖에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저 아래로 사람을 던지면 내일 아침엔 어디쯤 가 있겠소. 멍크스가 캄캄한 구멍 속에 등불을 앞뒤로 흔들면서 말했다. 강 아래로 12마일은 떠내려가서 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가겠지요. 범블씨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 모양이었다. 멍크스는 서둘러 쑤셔 넣었던 작은 꾸러미를 품 안에서 꺼내더니 그것을 바닥에 놓인 도르래의 부속인 납추에 붙잡아 매어 물살에 던졌다. 그것은 곧바로 쭉 떨어지더니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철벅 소리를 내고 물을 가르며 사라져 버렸다. 17장 사익스 씨는 낮잠에서 깨어나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몇 시나 되었냐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사익스 씨가 질문을 던진 방은 처트시 원정 이전에 살던 그 방이 아니었다. 비록 그 도시의 같은 동네에 있고 또 옛날에 살던 데서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그곳은 외관상 그의 옛집처럼 바람직한 거처는 아니었다. 초라하고 가구도 별로 없는 매우 좁은 방으로 그저 비스듬한 지붕에 난 작은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올 뿐이었으며 갑갑하고 더러운 골목에 인접해 있었다. 창가에 앉아서 강도가 늘 입고 다니는 낡은 조끼를 분주히 꿰매는 한 여자가 있었다. 곁에서 간호를 하느라 또 궁핍에 시달리느라 너무도 창백해지고 말라서 사익스 씨의 질문에 대답하는 목소리만 아니었다면 그녀가 낸시라고 바로 알아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7시가 좀 지났어. 여자가 말했다. 오늘 밤은 좀 어때, 빌? 맹물처럼 힘이 없어. 사익스 씨가 자기의 눈과 다리에 저주를 퍼부으며 대답했다. 이봐, 좀 거들어줘. 나를 좀 이 무지막지한 놈의 침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니, 무슨 놈의 사악한 바람이 불어 여기까지 왔나? 그가 페이긴에게 물었다. 사악한 바람이 아니야, 여보게. 사악한 바람은 결코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지만 난 아주 좋은 것들, 자네가 보면 반가워할 것들을 가져왔거든. 예, 미꾸라지야. 보따리를 풀어라.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가 가진 돈을 다 털어서 구한 약소한 물건들 좀 꺼내서 빌에게 보여주렴. 미꾸라지는 페이긴이 시키는 대로 낡았지만 제법 큼직한 식탁보로 된 보따리를 풀었다. 이런 토끼고기 파이는 없다고 빌. 이 어린 신사가 큼직한 고기 파이를 꺼내 보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맛있는 고기에다 그렇게도 연한 다리라. 빌, 뼈도 그냥 입에서 녹으니까 발라낼 필요가 없어. 또 이건 녹차 반 파운드인데 얼마나 맛이 강한지 끓는 물에 타면 거의 주전자 뚜껑을 날려버릴 정도라고요. 이건 촉촉한 설탕 1파운드 반인데 깜둥이들은 그렇게 좋은지를 만드느라 죽어라 일을 했다고. 정말로 말이야. 자, 페이긴이 매우 흡족하게 손을 비비며 말했다. 자네, 이제 됐네. 이제 됐다고. 됐다고? 사익스 씨가 소리쳤다. 당신이 하도 오래 나타나지 않아서 난 20번도 넘게 그냥 끝장날 뻔했어.
사람을 3주 이상이나 이 지경으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지? 이 배신자 나쁜 놈아. 화를 내지 말라고 여보게. 페이긴이 온화하게 권고했다. 난 자네를 잊은 적이 없다고 단 한 번도. 그러시겠지. 당신이 그런 적이 없다고 내가 장담을 하겠어. 사익스가 씁쓸하게 웃으며 응답했다. 내가 여기 누워 몸을 부들부들 떨고 열이 펄펄 끓을 때 당신은 음모와 계략을 꾸미고 있었겠지. 빌에게 이 일을 시켜야지. 아니, 빌에게 저 일을 시켜야지. 빌이 기운을 차리면 시키는 대로 일을 다 할 거야. 그것도 똥값으로. 이제 빌이 일을 할 만큼 빈털터리가 됐겠지. 하면서 말이야. 저 애가 아니면 난 죽었을 거야. 그것 보게 빌. 페이긴이 말꼬리를 움켜쥐며 항의했다. 저 애가 아니었으면 이라고. 자네에게 이렇게 쓸모있는 여자를 두게 해준 건 바로 이 가엾은 페이긴 영감이 아니면 누구였겠나? 그 말은 진짜야. 하늘도 아실 거야. 낸시가 급히 앞으로 나오면서 말했다. 그만해요, 그만해. 낸시가 등장하자 대화가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섰다. 아이들은 약삭빠른 유대인 영감의 간교한 눈짓을 받고 그녀에게 술을 자꾸 권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매우 조금씩 받아먹었다. 그러는 동안 페이기는 평시에 볼 수 없던 쾌활한 기분이 되어 사익스 씨의 협박을 가벼운 조롱 정도로 받아주었고 게다가 술병을 반복해서 사용한 사익스 씨가 선심 써서 해준 한두 마디의 서투른 농담을 듣고 매우 신나게 웃기까지 하면서 사익스 씨의 화를 가라앉혔다. 낸시는 페이긴이 빌려주기로 한 생활비를 받으러 페이긴의 집으로 함께 나선다. 쉿! 유대인이 열쇠를 급히 품 안에 숨기며 말했다. 저게 누구야? 잘 들어봐. 바깥 계단에서 사내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유대인은 뼈만 앙상한 집게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서 촛불을 들고 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손님은 방으로 성급하게 들어왔는데 그는 낸시 가까이에 와서야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사람은 멍크스였다. 그냥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 애들 중 하나일세. 멍크스가 낯선 사람을 보고 뒤로 물러서자 페이긴이 말했다. 그냥 있어라, 낸시. 여자가 탁자 가까이로 다가와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무심한 눈빛으로 멍크스를 힐끗 쳐다보고는 눈을 돌렸다. 그러나 그가 페이긴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그녀가 다시 한번 그를 훔쳐보았는데 이번에는 너무도 예리하게 탐색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만약 구경꾼이 있어 이 태도의 변화를 관찰했다면 이 두 가지 눈빛이 똑같은 사람한테서 나온 것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무슨 소식이 있나? 페이긴이 물었다. 대단한 거지요. 그래, 좋은 소식인가? 페이긴이 너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을 성가시게 할까봐 조심하면서 물었다. 나쁘진 않소. 멍크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번엔 내가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소. 둘이서 얘기 좀 합시다. 여자는 멍크스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탁자 쪽으로 몸을 바싹 붙인 채 방에서 나가겠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다. 유대인은 그녀를 내쫓으려고 하면 그녀가 큰 소리로 돈 얘기를 할까봐 걱정스러웠던지 위층을 가리키면서 멍크스를 방에서 데리고 나갔다. 우리가 저번에 갔던 그 끔찍한 구멍은 아니겠지. 페이기는 웃으며 대답했는데 그녀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로 보아서 그는 동료를 3층으로 안내하는 것 같았다. 집안에 메아리 치는 그들의 발소리가 먹기도 전에 여자는 신발을 벗고 머리 위에 가운을 대충 뒤집어서 그림자가 생기더라도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한 다음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이고 유심히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가 멈추는 그 순간에 그녀는 방에서 슬쩍 나와
믿기 어려울 정도의 부드러운 동작으로 계단을 올라가서 위편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방에는 15분 정도 아무도 없었는데 여자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신비롭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슬쩍 돌아왔고 곧이어 두 남자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멍크스는 당장 길을 나섰고 유대인은 돈을 가져오려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가 돌아왔을 때 여자는 숄과 보닛을 매만지면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진짜 오래 걸리는군요, 베이긴. 그녀가 조급한 듯이 말했다. 돌아가면 빌이 아주 기분이 좋겠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단다, 얘야. 유대인이 말했다. 그 신사가 비단과 우단 조금을 은밀히 처분해 달라는 일이야. 하하. 아니, 낸시. 유대인이 촛불을 내려놓으면서 깜짝 놀라 소리쳤다. 왜 이렇게 창백하니? 창백하다고요? 여자는 차분하게 얼굴에 손을 대보며 그의 말을 되받았다. 아주 끔찍해. 혼자 어떻게 하고 있었기에 그래? 뭐 별거 아니에요. 이 갑갑한 데서 너무나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그런가? 여자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자, 그만 가게 해줘요, 어서. 페이기는 동전 한 입 한 입마다 한숨을 내쉬면서 액수를 세어 그녀의 손에다 건네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헤어지면서 다만 안녕이란 말만 주고받았다. 큰 길에 다다르자 그녀는 현관 층계에 쪼그리고 앉았다. 잠시 매우 당황해서 길을 나서지 못하는 듯 했다. 그러다가 그녀는 갑자기 일어서서 사익스가 기다리고 있는 곳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고 걸음은 급기야 격렬한 뜀박질로 변했다. 그녀는 한참을 달리다가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숨을 돌리려고 멈춰섰다. 그녀는 마치 갑자기 정신을 차린 양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애쓰는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한탄스러운 양 두 손을 움켜쥐고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로 다소 마음이 안정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처지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임을 느꼈기 때문인지 그녀는 뒤돌아섰다. 그녀는 한편으로는 허비한 시간을 보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는 자기 생각과 보조를 맞추어 매우 빠르게 반대쪽으로 걸어가 곧 강도가 기다리는 거처에 다다랐다. 그녀가 사익스 씨 앞에서 어떤 동요를 드러내 보였다 하더라도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다만 돈을 가져왔느냐고 묻고 그렇다는 대답을 듣더니 만족한 듯한 말을 하더니 그대로 다시 잠들었던 것이다. 그가 잠들자마자 낸시는 다시 집을 나섰다. 스피틀필드 쪽에서 런던의 서부 지역으로 가는 뒷골목과 큰 길에는 이미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었다. 시계가 밤 10시를 알리는 종을 치자 그녀는 더욱 초조해졌다. 그녀는 양옆의 행인들을 팔꿈치로 밀치며 좁은 인도를 따라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녀가 다다른 곳은 하이드파크 근처에 조용하고 말쑥한 거리에 있는 가족용 호텔이었다. 현관 앞에 달린 화려한 램프의 불빛을 따라 그녀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시계는 11시를 알렸다. 그녀는 결정을 못한 것처럼 몇 걸음 배회했지만 시계 소리가 들리자 결심을 굳힌 듯 곧장 홀 안으로 들어갔다. 수위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 없는 기색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계단을 향해서 나아갔다. 이봐 아가씨. 깔끔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뒤쪽 문에서 내다보면서 말했다. 누구를 찾아왔지? 여기서 머물고 있는 숙녀분. 낸시가 대답했다. 숙녀분이라고? 하는 대답이 멸시의 눈빛과 어우러져 나왔다. 어떤 숙녀? 메일리 양. 낸시가 말했다. 젊은 여자는 낸시의 차림새를 경멸 섞인 눈빛으로 힐끔 보더니 응대할 남자를 하나 불러냈다.
낸시는 그 사람에게 다시 부탁을 반복했다. 누가 찾는다고 얘기할까요? 웨이터가 물었다. 그건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낸시가 대답했다. 용건은요? 사내가 말했다. 그것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자가 응답했다. 난 그 아가씨를 꼭 봐야 해요. 자, 사내가 그녀를 문 쪽으로 밀면서 말했다. 소란 피우지 마. 여기서 나가. 만나기 전에는 안 나가요. 여자가 격렬하게 소리쳤다.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소리쳤다. 나 같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 정가를 전해줄 사람이